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꼭 미국에서 보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홍콩 쪽에서 보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우선 앞에 북한 관련 뉴스 또 한국에 대해서 밖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근 뉴스도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그런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없는지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잘 오지 않는데요.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3차 회담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미국이 주말이거든요. 어제, 오늘, 그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미국은 텔레비전 인터뷰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되었건, 어피니언 리더들이 되었건, confid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차 회담에 대한 확신. 그런데 또 뭐, 언제쯤? 하고 CBS가 물어봤더니, 곧 soon이길 희망한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회담이 일어나길 희망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 원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협상이라는 게 원래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한국에서 문재인 행정부가 그동안 많이 해왔었던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협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번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은 뭐 70년 동안 적국이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데 이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계속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풀지 않는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해주지 않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또 그 이 모든 것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폼페오 국무장관의 말을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며칠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오고 백악관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뭔가가 일어나긴 일어날 텐데 미국 내부에서도 볼턴식은 안 된다. 존 볼턴식은 리비아 형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미국으로 뭐 북한의 핵시설 같은 거 핵무기 같은 것을 가져오고 나서 그때야 모든 것이 완성되고 나서 경제 제재를 풀 수 있다. 이런 그 볼턴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로버트 칼린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은 본능에 따라라 싱가포르 회담 때처럼 볼턴식을 제쳐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게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통해서 발표가 된 기고문이기 때문에 일요일인 지금 현재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의견을 보낸 것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실어주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 과거 대통령을 속여왔듯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로버트 칼린이 싱가포르 그 회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본능에 따르고 존 볼턴 말을 듣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그 베넷 램버그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그 싱가포르 회담 선언도 무시를 했다. 그 선언에 보면은 확고한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말이 써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뭐 핵무기를 개발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버트 칼린의 이 리비아식 버리고 트럼프의 본능대로 해라.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한 가지 지적하지 않는 점은 있네요.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고 했어요. 싱가포르 회담 그 선언문에 보면 세 번째죠. 그런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할 때
미국이 지금 상응하는 조치라는 게 경제 제재인데 그것을 꽉 잡고 있겠다고 하고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거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이분과는 반대되는 의견을 또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이 내용보다는 조금 길게 보냈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너무나 뭐 뉴스도 많고 북한 관련 뉴스도 많이 보도하고 하니까 핵심만 이렇게 묶어서 전한 것이 아닌가 짐작도 되는데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짐작입니다. 또 한 분은 데니엘 디페트리어스라는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 띵크탱크 Defense Priorities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인데 앞에 얘기를 한 그 베넷 램버그라는 사람과는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의 하노이 회담에서의 요구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다 안다.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anyone with half a brain, 뇌가 반쪽만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non-starter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럴 때요. 그래서 이제 다 내놓고 그렇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빅딜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이후에는 전쟁으로 갈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므로 미국의 탑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가장 그 앞에 내세워야 될 그런 그 프라이어리티 같은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를 수립하고 평화적인 관계가 되고 나면은 김정은도 언젠가 핵무기가 필요 없겠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하는 게 이제 이 데니엘 그 피트리어스라는 Defense Priorities라는 띵크탱크에서 북한 관련 문제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다른 의견들이 미국에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런 얘기도 이번 주에 있었죠. The Diplomat에 보면은 그 이소자키 에스히토라는 사람이 김정은의 그 어떠한 그 현실 그 인식, 실패 인식, 뭐 경제 위성 그 이런 거 만약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위성 발사가 아니라 그 미국의 굉장히 미국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 그 같은 현실을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는 뭔가를 실패했을 때 경제적이었거나 위성 발사였거나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와는 달리 굉장히 그 실수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북한 주민 앞에서 그런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도 하노이 회담을 깨기는 했지만 깨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이름을 바꿔서 약한 강도로 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희망적이기도 하고 또 김정은 그 위원장의 정치 그 행보, 그 캐릭터, 스타일 같은 것들이 뭔가를 그 트럼프 대통령과 핵협상을 하는데 성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다는 게 이 디플로맷에 실린 글이고요. 그리고 UN 세계 식량 프로그램의 디렉터, 그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 캠페인 때 많이 도왔었던 사람입니다.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라는 아주 그 보수적인 동네에 주지사를 했었던 데이빗 그 비슬리 씨가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그 정치적인 것 때문에 북한 어린이들이 굶어서는 안 된다 하고 좀 서방 세계가 지금 러시아가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도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을 포함해서 북한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은 보내야지 된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북한의 변화는 뭐 러시아 내무장관도 갔고 김창선 비서실장이 북한도 방문을 하고 하면서 중국은 지금 미국과 무역 문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국으로서는 사실 그 북한 핵 문제도 중요하지만 미국과의 무역이 북한 핵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죠. 물론 북한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위치,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리저리 눈치도 조금 봐야지 되는데 좀 떨어져 있고
또 미국과 무역 마찰 같은 것이 없는 그런 그 러시아의 경우는 눈치를 좀 덜 볼 수도 있고, 북한으로서는 지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꽉 잡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나 마찬가지여서 트럼프 대통령을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번에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주변 사람들은 만났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들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러시아에 좀 그 공을 들이고 있고, 러시아 방문도 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참에 북한 이슈에 대해서 발을 담그고 조금 더 힘을 키우고 북한을 가깝게 하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 가깝게 지내려는 그게 이제 한 1, 2주일 사이에 조금 더 자세히 드러났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삼지연 군이죠. 아버지가 태어난 그곳을 다른 여러 이유로 공장을 방문하고 웃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곳을 방문한 뒤에 언제나 아주 그 중대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정상회담을 발표한다던가 이런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그 결심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님 가운데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이 선배 저 선배한테 얘기도 들어보지만, 그 돌아가신 부모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부모님에게 그 어머니가 됐던 아버지가 됐던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나 그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의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최선의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그 개인적인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아버지의 그 출생지를 찾아가면서 항상 그 결심을 하고 뭔가를 한다 해서, 지금 시사주간지 타임 같은 매체에서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는 이제 스페인 대사관을 에드리안 홍창이라는 멕시코 태생, 지금도 국적은 멕시코고, 그리고 그러나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그 살아왔던 30대 중반에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주도를 하는 또 그 자유조선이라는 그룹이기도 하고요. 이름을 바꾸기 전에 천리마 민방위라고 해서 이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구출했다라고 하고, 김한솔과 2명의 가족이 지금 미국에서 미국 국가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이제 이 에드리안 홍창이 그동안에 김정남이 살아있었을 때 여러 번 만나서 탈북자를 통해서 만났다고 하죠. 김정남에게 백두혈통 강조하면서 외국에서의 임시정부 수립 이런 것을 얘기를 했지만, 김정남이 say no 했다는 건데, 이 에드리안 홍창이 주도를 해서 스페인의 북한 대사관을 침입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훔쳐서 이제 미국과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CIA가 뒤에 있느냐 없느냐, 미국 이외에 예를 들면 한국이라는 다른 국가도 개입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 에드리안 홍창은 멕시칸, 그렇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의 영주권자겠죠. 그리고 4명의 한국인도 있고 또 미국인도 2명 있고 이렇게 해서 등등 10명인데, 그 후속의 기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아니라고 하고 스페인에서는 CIA가 여기 개입돼 있다. 개인으로서 그렇게 북한 대사관에 침입을 해서 치밀하게 여러 가지 그 무기를 가지고 또 그 스태프들을 위협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알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경제 영사격인 한 사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김혁철을 많이 물어봤고, 하노이 회담에 이제 나중에 합류를 한요. 그리고 또 하노이 회담이 열리기 닷새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침입이고 해서, 이것이 지금 계속 미국에서도 보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스페인 뉴스와 미국 뉴스를 동시에 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에드리안 홍창이 이끌고 있는 자유조선이라는 이 매체가 좀 기다려라, 우리가 그 큰 일을 도모 중이다. 그때까지는 폭풍전야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 상태가 그 상태다 해서 도대체 이 자유조선이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기는 한가 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뭐 거의 한 달 만에 반응을 했잖아요. 스페인이 북한 대사관을 그 한 나라의 주권을 보호하고 하는 차원에서 실패를 했으니까 스페인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북한에서는 뭐 미국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고 미국의 FBI가 개입했다라는 루머 이런 정도의 표현을 했거든요. 외부에서는 이제 CIA라고 보고 FBI는 미국의 국내 것을 하는 것이고 CIA는 외국 것을 다루는 것인데 이번에는 뭐 앤드류양 홍창 씨가 원래부터 그 FBI와 연관이 있었는지 FBI의 자료를 공유했다고 하고 그러면 결국 그 FBI는 CIA로 그 자료를 넘겨야지 됩니다. 에드리안 홍창 씨는 미국 정부에도 또 뭐 의회 띵크탱크 이런 데에 많이 나가서 뭐 탈북자 권한 이런 것 때문에 증언을 많이 했던 액티비스트입니다. 여러 가지 그 기구도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점 계속 주목이 되고 있고 평양 마라톤이 열렸잖아요. 어제였네요. 평양에서 정식 마라톤 이름은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경기 대회.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경기 대회. 한국에서 마라톤이라고 하고 미국에서 마라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그 김일성 주석의 생일 뭐 축하하고 하는 거잖아요. 1912년도에 태어나서.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미국, 유럽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북한이 예전 같으면 뭐 보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 줄 이럴 텐데 지금은 뭐 미국의 로이터 통신부터 영국의 BBC 방송까지 굉장히 가능한 한 많이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언론에서 완전한 것을 내놓지 못하고 여러 언론을 종합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영국 대사도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콜린 크룩스 씨 같은 경우는 BBC 방송 보니까 트위터에 여러 가지를 올렸어요. 사진도 뭐 한 컷 있는 것도 올리고 네 컷 있는 것도 올리고 그리고 또 뭐 두 번이나 올림픽에 출전했던 사람도 가고 뭐 스위스, 영국에 뭐 스케이트보드 타는 스케이트보더도 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다큐멘터리를 뭘 촬영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과 쭉 같이 가서 아직까지는 북한이 세계에서 오픈된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 마라톤 대회에 해외에서 참여하려고 해도요. 딱 한 군데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고려항공, 중국에 그 본사가 있는 그곳을 통해서 해서 어떤 매체는 고려항공 얘기만 듣고 뭐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틀리게 보도가 되기도 했고 아무리 고려항공이 그 정권을 맡았다 하더라도 뭐 해외 선수들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것이요. 그래도 이제 그 언론 매체라든가 국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틀린 것들이 있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참여한 사람은 한 1000명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950명 정도 서구인. 전체적으로는 16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숫자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체마다 달라서 제가 이렇게 보고 이게 맞겠다 여러 가지 그 사고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16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가운데 950명이 서구인이라고 하니까 많은 거죠. 반 더 되는 거죠. 지난해에는 또 450명 정도가 그 서구 사람이었는데 올해는 2배 정도 됐다는 거잖아요. 유럽, 캐나다, 뭐 호주, 또 어딘가요? 뭐 남미 이런 뉴질랜드도 갈 테고요. 호주가 가니까. 그런데 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사람은 한 사람도 못 간 거죠. 오토 원피어. 그 이후에 미국 정부가 북한에 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난 1981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이 마라톤 북한 표현대로 대회가 30년 됐는데 해외 그 아마추어 선수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6년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관광객도 2배가 늘어났고 이제 영국이나 미국 언론을 통해서 그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한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한 번 간 사람이 아니라 한 번 가고 또 가고, 물론 그 마라톤 대회 나가는 사람들 미국에서도 그렇거든요. 보스턴에 가시는 분들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매년 가시고 서로 팀을 이뤄서 계속 연습하시고 하시는데, 몇 번째 북한 이 그 만경 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에 나간 외국인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어린이들 그 웃는 모습 그런 것 그 보려고 간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무튼 뭔가 남들이 하기 좀 힘든 곳에 가서 해본다는 것에 대한 도전, 뭐 아주 신선함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주는 대단한 기쁨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이 마라톤을 끝내고 마지막인 것 같아요. 김일성 경기장으로 들어가면 그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은 1600명, 서구인 950명인데 5만 명이 모여서 우와 하고 환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 경기장에서, 김일성 그 스테디움에서 사진을 찍은 것들이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없지만 그 서구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야,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 감정을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하기를 북한의 중앙 TV가 변하고 있다. 변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우선 변하는 모양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그 BBC 방송이 쭉 몇 분으로 요약을 해놓은 어떠한 변화인가 한 것을 봤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 성함은 자꾸만 잊어버리네요. 중요한 때 아직도 그 핑크빛 한복을 입고 나오는 그 아나운서는 가끔 나오긴 하지만, 아주 그 서구 복장을 한 그 한복도 아니고요. 저고리도 아니고 양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나오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요. 뭐 그 그래픽도 많이 나오고, 그래픽이 딱 한 번 나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쫙쫙쫙쫙 흔들려 가고요. 뭐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뭐 우리 다 텔레비전 보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게 북한에서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딱 하나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아주 젊은 그 피메일 뭐 앵커 내지는 뭐 아나운서가 나오고 드론으로 뭐를 촬영을 해서 뭐 평양 이런 데서 쫙 뭔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것을 또 그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되나요? 딱 정리를 해서 비디오로, 전에는 절대로 북한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임랩스 비디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북한 사람들이 그 중국이나 미국, 영국, 사우스 코리아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를 USB 메모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그 블랙 마켓에서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중앙 TV도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그 회담이 실패하고 하는 것도 비교적 그 전후로 상세히라기보다는 빨리 보도를 했죠. 그게 사람들이 바깥을 통해서 실패한 것을 알고, 바깥을 통해서 어디에 가서 어떤 형태로 누구를 만나는데 그 목적이 무엇? 이런 것을 알게 되기 전에 그걸 좀 막아서 북한이 직접 그 전해야지 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그 북한의 중앙 TV가 팬시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모든 그것을 보도를 할지라도 선동 문구의 그 여러 가지 그 전함 보도라기보다 그런 것들이 스튜디오 안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리에 나가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북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아직까지는 그런 물어봄과 질의응답이 다 미리 연출된 것일 확률이 높겠습니다만은, 전에 시도하지 않은 것을 시도를 하더라. 하이텍 내용은 별로 뭐 그다지 뭐
대단하고 신선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선전 선동 자체를 이제는 거기에 하이텍을 넣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북한이 가장 어찌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개방되는 거잖아요. 개방되는 건데 어느 정도는 아무리 뭐 사람들이 어, 평양 사람들만 하더라도 일단 밥을 먹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유를 생각하게 되죠. 뉴스도 선택할 자유, 옷도 입을 자유, 그런 식으로 자유를 선택을 하면서 자유를 조금씩 느껴본 사람들은 아주 위험하더라도 그것을 더 느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감옥에 그럴 그 수감되고 노동해야 되고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어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니까 저러네. 타이타닉이 어머 이런 그 동경하는 것. 그래서 북한이 그 외부 세계에 북한 사람들이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그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있고 그런 시점에 다가와서 최대한 막으려고는 하겠으나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그쪽에서 진실을 알아가기 전에 어느 정도는 북한 내부에서 좀 그 따라가서 뭐 보도 시차라도 좀 당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고 B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5G 휴대폰 얘기는 잠깐만 말씀드리죠. 한국에서 뭐 연예인 6명이 SK텔레콤, KT, LG 그 업러그를 통해서 5G를 경험을 했는데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요. 그런데 버라이전이 이거 PR 스턴트다. 딱 달랑 뭐 연예인 6명만 경험을 한 5G가 무슨 진짜 5G냐. 우리는 시카고와 미니아폴리스에서 모든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것을 경험하게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이 내용을 일본 그 니케이 신문이 보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버라이전이 정말 그런 말을 했나 안 했나 찾아봤어야지 될 정도였었잖아요. 그리고 일본 언론은 버라이전이 발표를 하니까 한국이 1시간 앞당겼다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버라이전이 원래 4월 11일로 했다가 이제 앞당긴 것을 발표를 한 거고 그리고 한국이 발표하기로 한 날로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이 시간을 딱 1시간 더 앞당겨서 발표한 거고 그만큼 이제는 그 5G를 통해서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타 등등 해나갈 수 있는 그 사업이 쫙 펼쳐지는 거죠. 뭐 3D가 요즘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5G 미국에서는 도저히 한국의 뭐 인터넷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속도보다도 20배 빠른 5G라고 하니까요. 저는 사실 그 4G를 지금 쓰고 있죠. 4G를 쓰고 있는데 이 정도도 만족을 하거든요. 아마 어쩌면 제가 이 그 5G를 통해서 영화 같은 그 거대한 그런 용량을 필요로 하는 것을 다운로드 안 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고 게임은 전혀 안 하니까 또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 서칭을 하는 데는 4G 가지고도 만족이거든요. 제 손가락이 터치하는 대로 그대로 가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개발과 돈을 벌어야지 되는 거기에는 이제 끝도 한도 없는 더한 그 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G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버라이전이 무어라고 연예인을 대동해서 달랑 6명 경험 이렇게 하던 아니던 뭐 기본적으로는 그 버라이전보다 1시간 앞서서 한국이 이것을 실천에 시행을 해봤네요. 또 하나는 그 사우스 차이나 그 모닝 포스트 보도를 전해드리자면 한국이 이민과 소수 인종에 대해서 보다 개방적일 때 이런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한국이 노령화가 어느 개발된 디벨롭드 컨트리보다 빠르잖아요. 출산율도 지금 1명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그 외국인을 인종차별을 하고 외국 노동자의 권리를 싹 무시해서
한국에 좋을까? 한국에 나쁘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 아웃사이더를 환영을 해야지 된다. 일본도 지금 결국 이민을 확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5% 미만만이 외국인이고 중국계는 오히려 1970년대 4만 명이었다가 지금 뭐 18,000명으로 줄어들었다면서요. 1960년도 지금 제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사설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1960년과 70년대는 그 한국 정부가 외국인이 땅도 못 사고 뭔가 그 사업하는데도 상당히 제한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외국인 투자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그 풀었는데 어쨌든 한국은 지나치게 우리 한민족이다, 백의 민족이다 하면서 자랑을 한다는 건데 그 자랑이 교과서에서까지 학생들이 뭐 백의 민족이라고 배우고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거든요. 그게 아주 좋은 건 줄 알았고 뭐 덕수궁, 경복궁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궁전인 줄 알았고요. 뭐 요즘은 한국 분들이 해외 여행을 많이 하시니까 적어도 아름답다는 것은 주관적이지만 그 크기에 있어서는 객관적이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테고요. 미국만 하더라도 경복궁 이쪽 로스앤젤레스 주변 제가 살고 있는 뭐 패사디나 쪽에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조금 있는데 샌마리노 한국의 경복궁 뭐 창덕궁보다 훨씬 큰 개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것을 교과서에 강조하면서 2007년도에 유엔에서 불만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런 부분 그렇게 교육을 피가 뭐 하나의 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 차별이다 하는 식으로 불만을 했겠죠. 그 이후부터 조금 없어졌다고 하는데 저야 뭐 한국 떠난 지가 오래돼서 한국 교과서를 볼 기회는 없었고요. 조선족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45.9%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막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2%까지 되는데 그건 이제 또 그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또 원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인종적인 차별 시각이 너무 심해서 494명의 예민 난민들이 제주도에 왔었을 때 결국은 이제 이리저리 하다가 400명 정도를 1년은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 그리고도 뭐 난민 자격에 400명 정도에서 한 2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았었던 얘기까지 쭉 전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인종차별을 못하는 법을 만들고 외국인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데 너무 그 슬로우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출산율이 0.98명인 이 나라가 되겠는가. 뭐 한 2.1 정도는 돼야지 한국이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잖아요. 나라도 작고 기본적으로 지금 인구도 너무 작고요. 그러니까 이민자 소수인종에게 좀 친한 그런 그 정책을 써라 하는 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사설이었습니다. 요즘 뭐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좀 그 눈여겨봐진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미국의 많은 매체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마 한국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뭐 여러 뭐 건축 잡지라든가 신문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 하는 그 노은주, 이명남 부부죠. 예, 가온 건축사무소. 이 두 분이 하는 일 전체가 아니라요. 이번에 이제 제타와나 선원이요. 명상센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제타와나 선원이죠? 그렇죠? 원래는 뭐 예전에 그 부처님이 이리저리 해서 가장 많이 그 설법을 하셨다는 그 기원 정사의 원래 이름이 제타나와 선원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만 제타나와라는 왕자에게 뭐 부처님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뭐 땅을 좀 팔아라 하니까 팔기 싫어서 뭐 금을 다 깔아주면 팔겠다 뭐 해서 금을 다 깔았고 뭐 이리저리 했다는 아무튼 그런 그게 이제
이 지금 그 일목 스님에 따르면 이 제타나와 선언을 이끌고 계시는 그 스님에 따르면 불교의 기본으로 원래의 그 모습으로 가고 싶다 해서 이제 이 그 지은 제타나와 선언인데 이것을 미국의 뭐 예를 들어 디자인 붐이라든가 디자인 관련 잡지 이런 데서 많이 보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온 건축 사무소에서 지은 제타나와 선언이 뭐 일부 한국 언론 보도는 40만 개라고 하는데 미국에선 30만 개 벽돌이라고 하거든요. 이 벽돌로만 뭐 여러 가지 의미 있게 가장 그 통일감과 최소함, 그 단순함 이런 것을 해서 뭐 고행, 금욕, 뭐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아무튼 그 선센터를 지었다 한다는 건데 뭐 제타나와 왕자의 숲, 뭐 산스크리트어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벽돌 자체도 전부 공장에서 찍어낸 한국 벽돌이 아니라 파키스탄에서 손으로 만든 그런 벽돌이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게 이제 그 사찰 말하자면 미국에서 이제 뭐 그 선원이다, 명상센터다, 사찰이다 이런 것에 대한 그 구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를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면서 전혀 새로운 불교의 어떤 그 플레이스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잡지들도 있고요. 전혀 다른 그 종교의 원리에 대해서는 그 또 기본으로 가자는 그 여러 가지 그 설명도 하고요. 제타나와 선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요. 등등 그 하는데 그러면서 종교의 그 원리 기본으로 가자 하는 뭐 이 초기의 그 부처님의 이런 것도 지키면서 전통적인 양식은 파괴한 겉에의 그 형식을 파괴한 불편하고 하니까요. 현대에 맞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이 제타나와 선언 대한불개종 소속이죠. 그렇죠? 이 일목 스님 예전에 뭐 성철 스님 또 그 이후의 스님에게도 많이 다가갔었고 뭐 그 이후에 뭐 미얀마 등에서 많이 공부하신 분이시고요. 해서 이번 주에 그 건축이 굉장히 미국에도 많이 그 보도가 됐다. 선센터, 명상센터 하는 것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미국에서 보는 한국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들을 이 시간에 아이템을 하나씩 따로 해서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을 정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만이라도 비디오로 해야지 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비디오로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많은 저의 선배 가운데서 텔레비전들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전에도 텔레비전도 있고 했었는데 이리저리 하고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게 뭐 얼굴 내는 것이 제가 올드 피플인 거죠. 올드 스쿨 사람인 거죠. 불편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원치 않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오늘의 미국 여기 유튜브 여기에 올리는 것도 얼굴 없이 했더니 이건 무슨 무슨 목적에 뭐 이상한 그 뿌리도 없는 무엇이냐 이래서 이제 뭐 사진을 그 올려놓기는 하는데 그 사진의 모습이 뭐 저의 지금의 완전한 늘 똑같은 그 모습은 아닐 테고요. 그 사진은 누가 찍었던가요? 아무튼 그런데요. 근데 그 비디오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부담이 있는데 그 얼굴이 알려진다는 자체에 대한 그 부담감, 사생활 보호 면에서 뭐 어디 다니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는 있는데 그 올드한 생각을 좀 깰 필요가 있겠다. 더 많이 다가가려면 음성만 가지고 진정성이 전달되는데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주말만이라도 얼굴이 보이는 그런 것을 한다고 결심을 한다면 저로서는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그 호불호에서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많이 희생을 하고 대신 제가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이 일이 좀 더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그 표정과 모든 것을 그대로 보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단 말씀을 조금 드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좀 말씀을 드려놓는 것이 부담감을 좀 갖게 될 것이다. 저 스스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네, 강혜신이었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